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고 다가올 선거와 함께 외교 전략까지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 집권당의 추진 의지는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갈등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는 미처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 1년간 정말 모든 이슈를 잠식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네. 갈등 구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년. 예,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예. 야, 검찰 정말 셉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한때는 뭐 군 기무사라든지 또는 치안본부라든지 이런 수사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이 밀려서 이렇게 존재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고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고 권위주의 시대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수사권에 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모든 권한을 사실 검찰이 우겨줬죠. 네. 이번에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총장의 어떤 분열이랄까,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검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권력의 핵분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여태까지 있을 수 없었던 권력의 이제 새로운 분화였는데요. 사실 검찰청과 법무부는 뭐 하나의 한 몸이었습니다. 형 동생 뭐 선배 동기 이러면서 네. 이제 뭐 인사권과 수사권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뭐 서로 이제 협조해 주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말 초유의 검찰총장의 한 거에 대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입법적인 또는 그 법에 있는 제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 분의 그냥 끝없는 이제 충돌로 국민들은 역시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축적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도와 수위를 넘어섰을 때에는 그런 방식의 정상적인 분리 과정을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얻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예. 그 권력의 이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졸한 형상으로도 보인 듯한 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두 분 사이에서 관리하지 못한 어떤 좀 치부나 이런 것들이 국민 속에 들어진 것 같아서 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이나 서로 손해보는 장사했다. 이런 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서로 손해보는 장사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 아니었나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떠나게 됐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습니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1라운드, 1막은 윤 총장이 굳이 따지자면 남아있기 때문에 승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2막, 3막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는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보다는 예. 그런 그 지리한 싸움 때문에 결국은 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얻은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처럼 말이죠. 과정에 있어서의 합법성,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없으면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지난 삼선 의원 하면서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 이것은 축소되는 게 맞다.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저 말고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검찰 개혁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검찰 개혁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놓고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리한 싸움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국민들은 또 저처럼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그냥 싸움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고 변질시켰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들 과연 검찰 개혁, 이 옳은 취지의 개혁 정책이 과연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윤석열 이 싸움 과정에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인사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 사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과정이었죠.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인사권자 아닙니까? 대국민 그 사죄문에서도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의혹을 부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방관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됐다. 그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이제 검찰개혁 시즌2가 돌아왔다. 이렇게 당에서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잘 될까요? 이미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윤 총장은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요? 윤 총장은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인 외풍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윤 총장은 힘들지만은 잘 버텨내야 된다. 예. 잘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네. 검찰 수장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원전 수사도 있고요. 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문제도 있고요. 또 많이 있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네.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구나라는 것을 검찰 수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되겠죠. 예.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한때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인데 지금 이제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장난처럼 그 갈등 구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상황에 맞게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박범계 후보자랑도 개인적으로 또 신분이 많이 네, 붙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절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범계 이제 장관 후보자의 그 거취를 참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 후보자하고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법정에서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폭력행위 예.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제 죄수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옆에 또 앉아 형 동생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정말 우리 박범계 의원에게는 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것은 사실 그때 정몽준 이제 후보와 노무현 이제 후보 간에 상당한 이제 이렇게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나중에 대선 결국 시절에요?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단일화가 됐다가 또 깨졌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판사직을 던지고 그냥 저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서 우리한테 엄청난 박수를 보인 이제 처음 정치 시작할 때도 스타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청와대의 이제 법무비서관 지금의 이제 민정비서관 의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 민정수석이셨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아래 직속 어찌 보면 상관으로 모신 이제 법무비서관으로 대개 검찰 뭐 기타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인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당당한 체구에 그 저희들에게 아주 불 뿜는 이제 그런 논리를 설파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임자의 그 무릎 까지는 놈,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큰 길에서 만난다는데. 예. 제가 일성으로 볼 때도 박범계 이제 후보자는 뭐 절반 정도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희망이나 의지나 이런 거로 볼 때 뭐 절반 이상을 자기 업무에 이제 아주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기 업무는 아마도 그가 보듯이 상당히 아주 명백하고 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서 예. 아주 계획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봐요. 그 어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해놨던 그 목적과 틀은 유지하되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이제 수렁 속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전가업적으로 삼아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볼 때는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뭐 꼭 저 추미애 장관을 제가 여우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말이 네. 있으니까 한 말인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후보자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밝히겠다라고 해서 아주 당당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완수를 하는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수를 하는 뭐 최적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있었던 법에 대한 이제 추진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보완 입법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수사지휘권 문제,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 6대 범죄를 이제 그 기초로 해서 사실상 지금 보면 검찰이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뭐 경찰이 어떻게 보면 넘나들 수가 없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공수처까지도 뭐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예. 공수처의 기소권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그 법무부 장관 제2대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예. 그 추미애 장관께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성찰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합리적이고 네. 정당한 선에 있어서의 그 검찰 개혁의 문제는 빨리 타결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것입니다. 타결하고 실제 이제는 그래도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검찰의 그 뜻들을 알 것입니다. 사실은 특수부 맵검사, 공안부 맵검사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은 어찌 보면 지금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특수통으로서 그동안 이제 맹활약했던 윤석열 검사는 일반 검찰들의 그 이제 입장을 잘 살피셔서 예. 요번에 그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하는 공소청법
그게 물론 뭐 지금 이제 6대 범죄를 기초로 해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남겨놨던 검찰의 수사권을 이번에 예. 그 공소청법은 아예 부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국민적 의원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서 정말 당초에 시작했던 검찰 개혁의 그 틀은 네. 잘 서로 협조해서 유지해 달라, 네.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그런 전망 이런 걸 여쭤봤는데 검찰 개혁의 방향까지 이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이종걸 의원이 5선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이 3선, 두 분이 8선에 정말 무게감 있는 중진이셔갖고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예, 뭐 다음 저희가 주제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번에는 김영우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난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표현이 더없이 적절히 들어맞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180석이라는 슈퍼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죠. 두 분이 이렇게 압도적인 우세,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의정 활동을 하신 경험이 제가 생각해보기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180석이라는 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컸고요. 이게 원구성 과정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간 경우도 사실 과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우리 맞지 않겠다라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그런 갈등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선택을 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만약 되돌린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선택인데요. 제가 또 원내대표도 아니고 저는 근데 21대 국회는 기존의 어느 국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표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그 숫자를 가지고 기존에 지켜져 왔던 관례, 관습,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무나 마음대로 막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제 여당으로 출발해서 야당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끝마치게 됐는데요. 과거에 뭐 한나라당이 180석 이상의 150석 이상 이렇게 됐을 때도 그래도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좀 협의하는 신용은 좀 했어요. 또 몸싸움하는 동물국회까지 우리가 만든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협의를 했죠. 근데 21대 국회는 웬일인지 그런 것이 없어졌고 굉장히 20대 국회 말서부터는 의원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아마 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도 그 법이 실현되기 전에도 공수처 개정법을 만들어가지고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TV에 많이 출연을 해봤어요. 박범계 의원님하고도 많이 출연을 해봤습니다. 근데 늘 공수처 문제가 나오면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 법안은 굉장히 여야가 함께 추진해도 무방한 법안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나중에 비토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정법을 발의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하는 그 무제한 토론도 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못하게 6시간 동안이나 방해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1대 국회 180, 지금 이제 174석인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또 이제 검찰의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그 정책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에서 지금 또 진행 중이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는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사회 시스템 개혁입니다. 사회 시스템 개혁이라고 하면은 어렵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야 협의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것을 생략하고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킬 수는 있겠죠. 국회에서. 왜냐? 예. 절대 다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뭐 징계를 하려고 했고 직무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물론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게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밀어붙인들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들 역풍이 불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역풍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야당이 뭐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너무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예. 국민들이 그것은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의 의미를 잘 새기기 바랍니다. 과거에 소크라테스도 옳은 얘기했지만은 배심원단 그 다수에 의해서 결국 극형을 받고 사형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자인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꼭 옳은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수가 갖는 의미를 국민들이 다수를 만들어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당이 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요, 그 공수처장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진욱 그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이 이제 후보 낙점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변협 추천 두 분 중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 이 비토권이 인정되던 그 시기에 그때도 아마 그 변협에서 추천된 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 저희 여권에서도 그분을 이제 서로의 그 합의 과정에서 그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거의 수용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서 법을 한번 개정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비토권 인정하다가 인정 안 한 법을 무리하게 바꾸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해서 사실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야권이 국민 힘이 그걸 반대함으로써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대안은 같아졌습니다. 결국 그 한 몇 번 싸웠지만 그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변협 출신의 김진욱 판사 출신의 그분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 거의 분명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됐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본 국민이 손해를 봤고, 그러나 뭐 결과는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대안 없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국회가 점철됐을 때 저는 국민들에게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아까 박범계 후보자하고 지금 매일 법정에서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반대하다가 저희는 폭력행위, 그다음에 국힘당의 의원님들은 이제 국회법 위반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네네. 이 법을 폭력으로 저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딱 갔는데 그걸 저지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이 이루어졌는데 180명을 인정해 줬어요, 국민이. 그 180명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5분의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밤은 패스트트랙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스트트랙에 여러 절차들을 다 생략하면서
그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매직 넘버가 180입니다. 그 180을 국민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국민들은 어떤 가진 자의 여유랄까요? 집권당의 의석수가 사실 야당과 협치 없이 모든 법안 다 처리할 수 있는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양새가 좀 논의를 하고 뭔가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그것이 야당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도 있지만 또 여당으로서는 그만큼 또 국민의 지지를 더 얻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동의하고. 예. 그래서 정말 단시간 내 여론조사상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있는 개혁의 일정을 이렇게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 가지고 예. 좀 무리한 여태까지의 180석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180석을 가지고 좀 겉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한 개혁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냥 개혁 그렇게- 시간표를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키워드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인생 지원금은 556조 원 되는 초슈퍼 예산에서 백신 접종. 백신을 제대로 예, 저희가 보고 온 코로나 블랙홀 속의 4월 재심판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요. 이제 앞으로 1월 초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항상 이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규모나 방식이 늘 논쟁의 대상이었고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선거가 내년 4월이고요. 또 한 번의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오면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이 있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예. 또 정치권 중에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더나 제약회사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백신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좋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문정부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8월만 하더라도 K-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 선진국들이 K-방역에 대해서 다 감탄한다라는 평가를, 자랑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금도요, 유튜브에 다 돌아다닙니다. 기재부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보면은 그 K-방역이 얼만큼 선진국의 모범을 보여줬나, 세계가 놀라,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달려 있어요. 예. 그런데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그제 신문 보세요. 사진 보세요. 동부구치소에 7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그 종이를 창문 밖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이것은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네. 이런 그 우리의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다 백신 그 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때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말이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정부의 지침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시장에 가서 QR코드 찍으라 그러면 다 찍었죠. 전화번호 적으라 그러면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 서울 여러 그 요양병원에서는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100몇 명 이상씩 사망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코호트라고 하는 그 격리 속에서 완전히 그 환자들이 지금 사망해야 정말 그 병원을 벗어날 수 있는 말이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재난지원금도
이게 지금 찔끔찔끔 뭐 선거 있다고 주거나 이러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국가의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원할 때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무방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네. 저는 오히려 국정의 시스템이 지금 너무 허약한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는 대통령부터 또 정치권, 특히 여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으면은 재난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올해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고 오늘이요. 네. 새해 벽두부터는 좀 정부 보건당국에서도 계획을 잘 짜기 바래요. 지금 정부가 주는 지침, 기준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5명 이상 한 식당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면서도 지금 전철, 저도 뭐 가끔 전철 탑니다마는 전철에서는 수백 명이 밀집된 형태로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교회 예배는 또 못 보게 하면서 예.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는 수백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냈고 말이죠. 예. 대통령은 국민께 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 이런 지경입니다. 예, 이 국가적인 위기를 사실 정치권에서 유분리로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재보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그 정치적인 중요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코로나 전국이 뭐 해소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지난 4월 총선과 같이 되풀이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이 갑니다. 확실히 지난번 총선 때는 그 K-방역이 여권의 승리를 안겨준 데 큰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3.0 단계로 만약 격상이 되면은 국민들 한 30% 내지 한 50% 정도가 경제에 꽉 묶이게 되는 결과가 예. 되겠죠. 뭐 그러나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가한 소리 하겠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나 또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안간힘을 다 쓰면서 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과 그리고 그 방역에 종사하시는 그 예. 의료진들의 노력 이것들이 눈겹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년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만 봐도 신기할 정도의 코로나의 싸움과 우리는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선거의 유불리를 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져야죠. 뭐 그 원인 때문에 그때 총선 때도 사실은 이것을 뭐 조건으로 어떤 K-방역과 총선을 이렇게 연결했던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보는 걸 못 봤는데요. 예. 우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평상시 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다. 네. 1,000명에서 조금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문제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지난번 예산 때 한 6조 정도 되는 거를 3조를 막 그냥 올려가지고 국회에서 올려서 이제 9.3조까지 가게 됐는데 그 정도라면 일반적 지급을 하게 되면 한 우리나라 20만 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벌써 이게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제는 재난지원금의 효용도 그 서지컬리 가야 될 그 어떤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들 예. 그다음에 특히 전시사업, 공연사업, 관광 그다음에 체육진흥 관련된 업무 요새 보면은 체육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지속 가능한 그 완성 자체도 어렵고 말이죠. 네. 그 나중에 보완하고 그걸 재생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될 이제 그 매뉴얼들이 다 생겼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했는데 예. 지금은 그 논쟁은 안 해도 될 정도의 이제 그 케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 적기에게 지급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거의 어찌 보면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네. 백신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실은 5,600
명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네, 5,600만 명이요. 예. 나중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천만을 이제 확보함으로써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국민들에게 일단 불안감은 좀 해소시켜 줄 영역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재난구호금을 9.3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면 그것을 4차례도 좀 늘릴 수 있는 예. 방법. 예, 재정 수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해서 좋은데요.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낄 건 아껴야 되지만 이럴 때 쓰라고 좀 여태까지 예. 선대 그 정치 그 정부에서 재정 수지를 그래도 강하게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걸 쓸 수 있는 것들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겠다는 네, 생각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도 김영우 의원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신 확보의 시기나 뭐 접종 시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백신에 있어서도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저도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만은 예. 모더나가 발표한 그 보도 자료 보니까 확실하게 계약이 맺은 상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그 보도 자료를 그저께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모더나 CEO 제약회사 대표하고 통화한 건 좋지만은 지금이라도 정말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그런 그 신뢰를 얻는 예. 길이다 생각하고 다른 일 뭐 있습니까? 지금 그 정부와 여당 특히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은 중요한 법안은 이미 다 통과시켰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또 무슨 뭐 공수처는 그냥 기소권, 수사권 다 갖게 하면서 네. 검찰 또 윤석열 총장 힘 빼느라고 너무 그런데 올인하지 마시고 예. 백신 구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백신 빨리 맞히는 것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날은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모쪼록 신년부터는 좀 더 희망 섞인 그런 얘기들 많이 두 분과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종걸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